사돈, 며느리가 집안일 못하는데 엄마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돈은 제 딸을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보시나요? 사랑하는 딸이 시댁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늘 마음 쓰이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오늘 이야기는 손목 깁스한 딸을 도우러 갔다가 벌어진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한 어머니의 단호한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돈, 며느리가 집안일 못하는데 엄마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한마디에 폭발한 어머니의 분노. 딸을 무작정 데리고 나온 그날의 결정이 옳았을까요?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오늘도 시댁 눈치 보며 살아가는 많은 며느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공감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로 61,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입니다. 외동딸 하나를 키워 시집 보낸 게 전부인데 그 아이가 벌써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네요. 우리 민지는 참 착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서 키우는 내내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었어요. 민지가 29에 결혼을 했는데 사위는 큰 기업 다니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인사성도 바르고 예의도 있어서 좋은 사위를 얻었다 싶었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결혼하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사돈은 저보다 몇 살 많은 60 초반의 여자분이신데 겉으로는 참 상냥하고 단아해 보이셨어요. 처음 인사드릴 때도 우리 아들한테 좋은 색시가 생겨서 감사합니다라며 환하게 웃으셨죠. 그래서 저도 우리 딸 시집 잘 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앞두고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였어요. 장모인 제가 챙겨줄 예단에 대해 간접적으로 몇 번 언급하시더라고요. 요즘 예단은 어떻게들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들 장가 가는데 장모님들이 보통 어느 정도 해주시나요? 그런 말씀들이요. 저희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딸 결혼하는데 아낄 수 없어서 빠듯하게 예단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후 가끔 민지 얼굴이 어두워 보일 때면 혹시 시댁 생활 힘든 거 있니? 라고 물어봐도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딸의 카톡을 보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와 사위 아침 준비하고 직장 다녀와서도 저녁 차리고 주말에는 집안 대청소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좀 쉬엄쉬엄 해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깔끔한 분이라서요 라고만 했죠.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주방에서 미끄러져서 손목을 다쳤어요. 지금 병원에 왔는데 깁스를 해야 한대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바로 버스 타고 딸네 집으로 향했죠. 시댁인 강남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딸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오른손에 깁스를 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어머, 우리 딸 많이 아프니?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조금만 조심하면 된대요. 딸의 손목을 살펴보니 새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최소 한 달은 깁스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어머님은 오늘 친구분들과 약속이 있으셔서 나가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딸이 다쳐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시어머니는 친구 만나러 나가셨다니. 사위는 당연히 회사에 있을 테고 민지는 이렇게 아픈 손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까 걱정이 됐습니다. 밥은? 뭐 먹었니? 아직요. 아침에 간단히 빵만 먹었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가 밀려있고 아침 식사 흔적이 그대로인 걸 보니 집안일도 하지 못했나 봅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방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이 깁스 찬 손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해줄게. 딸은 소파에 앉아 미안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고 집안 정리도 좀 해줬습니다. 사돈은 해가 저물어서야 집에 돌아오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얼른 나가보니 쇼핑백을 잔뜩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 사돈댁에서 와 계셨네요. 민지가 다쳤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표정은 그다지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있는 것이 불편한 듯한 눈치였죠. 사돈은 쇼핑백을 소파에 내려놓고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뭐 해먹을 게 있나 모르겠네. 저는 속으로 며느리가 손목 깁스하고 있는데 밥은 누가 해줘야 하나 싶었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다 해주셨어요. 저도 같이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요? 감사합니다라고 건조하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딸은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실래요? 솔직히 그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아니, 괜찮아. 이제 버스 타고 갈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서려는데 딸이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딸의 표정이 무척 어두워 보였습니다. 응. 뭔데? 제가 당분간 집안일을 못할 것 같은데 혹시 낮에 와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딸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사돈이 계시잖아. 왜 내가 와야 하지? 딸은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소파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안일을 잘 안 하세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모든 집안일은 제가 다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딸이 얼마나 힘들게 시댁살이를 해왔는지 짐작이 갔어요. 어머니, 제가 팔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머님한테 자꾸 부탁하기도 그렇고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딸이 시댁 생활의 어려움을 제게 털어놓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을까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에 나가셔서 저녁에 들어오시는 날이 많아요. 집안일은 거의 신경을 안 쓰시고 매일 밥상만 차려지길 바라세요. 민지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돈이 젊으신데도 집안일을 며느리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편하게 지내는 모양이었어요. 그것도 며느리가 손목까지 다친 상황에서도 말이죠.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당분간 낮에 와서 집안일 좀 돕고 갈게.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괜찮아. 네가 손목 다쳤는데 어떻게 집안일을 하겠니?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늦게까지 일하느라 바쁘다고 해도 함께 사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튿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버스를 타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아픈 딸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딸네 집에 도착하면 사돈은 이미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저를 보면 아이고, 사돈 또 오셨네요. 수고하십니다라는 인사만 건네고 서둘러 나가셨죠. 처음에는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나이가 젊으니 친구들도 많고 만날 약속도 많겠지 하고요. 그런데 이게 매일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사돈은 매일 아침 나가셔서 저녁에야 돌아오셨어요. 심지어 주말에도 말이죠. 저는 딸이 손목을 다친 상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점심도 챙겨주고 집안 청소와 빨래까지 했어요. 사위가 퇴근하기 전에 저녁 식사도 준비해 두었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제가 빨래를 개고 있는데 사돈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오셨습니다. 사돈 매일 오시느라 힘드시죠?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어딘가 가시가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딸이 다쳤는데 도와주는 건 당연하죠? 사돈은 잠시 제 손놀림을 지켜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돈, 우리 집 빨래는 좀 특별히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해요. 세탁기 돌리고 나서 손빨래로 한 번 더 헹궈 주셔야 해요. 제가 피부가 예민해서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요구사항까지 내미는 것이 황당했거든요. 하지만 딸을 생각해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였어요.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매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위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어머니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우리 사돈이 매일 오셔서 도와주시니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이런 집안일은 해본 적이 없어서 말이지. 사돈의 말에 사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사돈의 가정부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견뎌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2주째 딸네 집에 출퇴근하듯 다니게 됐습니다. 매일 왕복 2시간씩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딸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사돈은 제가 오는 시간에 맞춰 더 일찍 외출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오면 자기는 나가도 된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사돈이 나가시면 집안은 고요했고 저는 딸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어머니,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민지는 자주 미안해하며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뭘 내가 이럴 때 도와주지? 언제 도와주겠어. 너 팔 나을 때까지만 그러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돈의 태도가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라도 했는데 이제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요구사항만 늘어갔거든요. 3주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돈이 외출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사돈, 오늘 집 전체 청소 좀 해주세요. 특히 제 방 구석구석 먼지가 많아서요. 침대도 들어서 밑에도 청소해 주시고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매일 기본적인 청소는 해드렸는데 이제는 구석구석 대청소까지 요구하다니요. 그것도 외출하면서 툭 던지듯이 말하는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들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사돈이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주방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할게요. 민지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깁스를 한 팔로는 무리였지만 그래도 딸이 저를 위로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그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가서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하고 사돈이 말씀하신 대로 침대까지 옮겨가며 구석구석 청소했어요. 대형 세탁기를 돌려 이불과 커튼까지 세탁하고 말리는데 오후가 다 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저녁을 준비하며 딸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를 변호하는 말조차 하지 않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괜찮아. 다내 딸이니까 하는 거지. 그날 저녁 사돈과 사위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제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사돈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정말 깨끗하게 해주셨네요. 그 말에 저는 감사 인사를 기대했는데 이어진 말은 더 놀라웠습니다. 내일은 베란다 창문도 좀 닦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동안 너무 지저분해서요. 사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딸 때문에 돕는 건 좋지만 창문 청소까지는 좀 무리라서요. 그러자 사돈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청소 정도가 뭐가 무리예요. 저는 당장 허리가 아파서 못하는데. 사위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창문은 제가 주말에 닦을게요. 장모님께서 매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 말에 사돈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는 사돈이 저를 완전히 가정부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지만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사돈은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거든요. 오늘 할 일 냉장고 청소, 주방 수납장 정리, 화장실 바닥 곰팡이 제거, 저녁 식사는 불고기 해주세요. 마치 가정부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메모 같았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보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민지는 그 쪽지를 보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건 너무했어요.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아니야, 민지야. 네가 지금 그런 말 꺼냈다가 시댁과 관계 더 안 좋아지면 어쩌려고. 내가 조금만 더 참을게. 이제 민지의 깁스는 2주 정도만 더 하면 풀 수 있다고 했으니 그때까지만 견디자 싶었습니다. 그날 밤 사위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제 눈에 띈 것은 사위가 들고 온 선물 봉투였어요. 사위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장모님, 매일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봉투 안에는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기분이 나빴어요. 마치 제가 돈을 받고 일하는 가정부라도 되는 것 같아서요. 아니야, 이런 거 받을 수 없어. 우리 딸 아프니까 도와주는 거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봉투를 돌려드렸습니다. 사위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딸네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돈이 평소보다 더 일찍 외출 준비를 마치고 계셨는데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사돈, 어제 우리 애가 드리려던 건데 안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매일 이렇게 오시는데 차비라도 받으세요. 저는 거절했지만 사돈은 소파 위에 봉투를 놓고 서둘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보며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딸을 위해 하는 일인데 이게 뭐가 돈으로 해결할 문제인가 싶었거든요. 봉투는 그대로 소파 위에 두고 저는 오늘도 묵묵히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청소하고 수납장을 정리하고 화장실 바닥 곰팡이도 제거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무릎이 아팠지만 딸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사돈이 갑자기 집에 돌아오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 의아했습니다. 아, 사돈 아직 계셨네요. 제가 중요한 걸 깜빡했어요. 사돈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다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파 위에 그대로 있는 봉투를 보고는 표정이 굳었어요. 사돈, 이거 안 가져가세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딸 때문에 돕는 거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서요. 사돈은 제 말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고집이 세시네요. 그래도 매일 이렇게 오시는데 뭐라도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제 딸이 빨리 나았으면 하는 바람뿐이에요. 사돈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주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냉장고를 열어보시더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냉장고 청소를 이렇게 대충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아침에 메모로 부탁드렸잖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청소했어요. 최선이요. 여기 구석에 얼룩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수납장도 제가 원하는 대로 정리가 안 됐어요. 사돈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고용주가 일 못하는 가정부를 나무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확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돈, 제가 집안일 돕는 건 좋지만 이렇게 트집 잡히는 건 좀 불편합니다. 제 말에 사돈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트집이라뇨? 제가 부탁한 대로 안 해주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민지가 다쳤으니 사돈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들으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까지 저를 이용할 생각인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민지 때문에 제가 돕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대우받는 건 달갑지 않네요. 사돈은 제 말을 무시하듯 손을 휘휘 저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저도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아, 그리고 저녁에는 불고기 꼭 해주세요. 제가 메모에 적어놨잖아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주방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젠 정말 한계였어요. 사돈은 저를 완전히 가정부 취급하고 있었고 거기에 더해 트집까지 잡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지가 거실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의 눈빛에서 미안함과 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사돈이 시킨 대로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곧 끝날 거라는 생각으로 참고 있었어요. 민지는 하루 종일 눈치를 보며 미안해했고 저는 그런 딸이 더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그냥 내일부터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민지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제가 어떻게 아픈 딸을 혼자 두고 갈 수 있겠어요? 깁스를 하고는 제대로 된 집안일을 할 수 없는데 말이죠. 괜찮아. 곧 네 깁스도 풀 거고 그때까지만 참자. 저녁 식사 시간 사위와 사돈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인사했고 사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식탁에 앉았어요. 아이고, 배고파. 사돈 불고기 잘 됐네요. 제가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마치 레스토랑 손님 같았습니다.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그저 음식 평가만 하는 모습에 마음이 불편했지만 저는 묵묵히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장모님, 제가 할게요. 사위가 다가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거의 다 했어. 사위는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가방을 챙기는데 사돈이 다가왔어요. 사돈, 내일은 좀 일찍 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침 일찍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이미 매일 아침 7시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더 일찍 오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몇 시나요? 6시 반쯤이면 좋겠어요. 제가 7시에는 나가야 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참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6시 반까지 도착하려면 5시에는 집에서 나와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딸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캄캄한 새벽녘에 일어나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이 시간에 어딜 가? 일찍 가봐야 해. 사돈이 일찍 나가신대.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참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그 사람들이 당신을 가정부로 여기는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도 마음이 안 좋더라. 저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며칠만 더 참으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딸네 집에 도착하니 아직 어두컴컴했습니다. 사돈은 이미 화장을 다 하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아, 오셨어요? 아침 먼저 챙겨주시고 오늘은 대청소 좀 해주세요. 친구들이 저녁에 놀러 온다고 해서요. 그리고는 서둘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욱 당황했어요. 친구들 초대한다고 저보고 대청소까지 시키다니. 정말 가정부 취급이 여실했습니다. 민지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방 싱크대 옆에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니 빨래감이었어요. 빨래는 매일 하던 일이라 특별할 것 없었지만 바구니 맨 위에 놓인 것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돈의 속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것도 꽤 많은 양이. 마치 일부러 제게 보여주려는 것처럼 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여태껏 다른 집안일은 참고 했지만 성인 여성의 속옷까지 제가 빨아야 한다니 이건 너무 심했습니다. 그때 민지가 부스스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너무 일찍 오신 거 아니에요? 민지는 싱크대 옆 빨래 바구니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빨래감 맨 위에 놓인 사돈의 속옷을 본 거죠.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민지가 서둘러 바구니를 들려고 했지만 깁스한 팔로는 무거운 바구니를 들 수 없었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침 먹자.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사위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먹고 나갔고 저는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빨래 바구니는 그대로 놔두었어요. 오후가 되었고 예상보다 일찍 사돈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아이고, 피곤해. 사돈, 집은 깨끗하게 청소됐네요. 사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싱크대 옆에 그대로 놓인 빨래 바구니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변했어요. 아니, 빨래는 안 하셨어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빨래는 다 했는데 사돈 속옷은 제가 빨기가 좀 그래서요. 사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여자끼리인데. 게다가 빨래 정도가 뭐가 어렵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돈, 제가 딸 아프다고 집안일 도와드리는 건 좋지만 어른의 속옷까지 빨아들이는 건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다니요. 그냥 빨래일 뿐인데. 그렇지만 어른의 속옷은 본인이 직접 빨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에 사돈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마치 큰 모욕을 당한 것처럼 화를 내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이 오셔서 도와주시는데 그까지 빨래 하나 못 해준다고요. 민지가 아파서 집안일을 못하니 사돈이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거절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사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도 이제는 참을 수 없었어요. 사돈,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다 해드렸어요. 하지만 어른의 속옷은 좀 사돈은 제 말을 자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니, 뭐가 어른이에요. 그냥 빨래잖아요. 며느리가 집안일 못하는데 엄마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 못하는데 엄마라도 해야 한다. 이 말은 마치 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가 대신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딸은 소파에 앉아 눈물을 머금은 채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사돈은 제 딸을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보시는군요. 사돈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자로 태어나면 당연히 집안일을 해야 하는 거고 지금처럼 못할 때는 친정어머니라도 도와줘야 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돼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민지야,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민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네가 시댁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구나. 지금 사돈 말씀을 들으니 네가 여기서 가정부처럼 살았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니?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도 시집가면 시부모님 공경하고 집안일 하는 건 당연했어. 하지만 이런 시어머니는 없었단다. 내 시어머니는 비록 깐깐하셨지만 며느리 일방적으로 부리진 않으셨어. 사돈은 제 말을 듣고 더욱 화를 내셨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며느리를 부렸다고요. 저는 그저 이 집의 질서를 위해 필요한 일을 시킨 것뿐인데.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민지야, 일어나. 우리 집에 가자.
민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제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사돈은 당황한 듯 우리를 막아섰어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왜 갑자기 민지를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사돈, 더 이상 제 딸이 이런 취급받는 걸 볼 수 없어서요. 제가 여기 와서 본 광경은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었어요. 사돈은 집안일을 전혀 안 하시고 제 딸에게 모든 일을 맡기셨더군요. 그리고 딸이 다쳤을 때도 도와주기는커녕 저를 불러 가정부처럼 부리셨고요. 사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아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어떻게 민지를 가정부처럼 대했겠어요. 저는 그저 그저 뭐요? 제가 한 달 가까이 매일 와서 보고 들은 걸 오해라고요? 사돈이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시는 동안 누가 이 집안일을 다 했을까요? 딸이 다쳤을 때도 도와주기는커녕 계속 외출만 하시던데요. 민지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깁스한 손으로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사돈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민지야, 너 정말 가려고 엄마 말 한마디에 이렇게 집을 나가? 민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제가 다쳤을 때 어머님이 하신 행동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죄송합니다. 사돈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민지의 짐을 들어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사위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위는 짐을 든 민지와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지는 남편을 보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사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예, 사돈이 민지를 데려가신대. 내가 민지를 가정부처럼 부렸다고. 사위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사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딸을 데려가는 게 마음에 안 들겠지만 지금 이 집안 상황이 정상이 아니야. 나는 내 딸이 존중받는 곳에서 살길 바랬어. 사위는 말없이 민지를 바라봤고 민지도 슬픈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민지야, 정말 가려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렇게 저는 딸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한계였고 제 딸을 지켜야 할 때였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지는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다 지나갈 거야. 그 말에 민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제가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한 거 아닐까요? 아니야, 민지야. 네가 아픈데도 사돈은 너한테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 많은 걸 요구했어. 그게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란다. 민지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직장 다녀와서도 또 집안일하고 어머님이 외출하면 다 제가 해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치니까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제 딸이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냐? 민지가 왔네?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우리 딸 그런 데서 고생시킬 순 없지? 그날 밤 민지는 예전 자기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딸이 집에서 자는 것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민지와 사위는 어떻게 될지 많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집에서 딸을 위해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놓으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민지는 아직 자고 있었고 남편은 이미 일어나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제 민지 어땠어? 많이 힘들어 하던가?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 그동안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짐작이 가네.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알았다면 진작 뭐라도 했을 텐데. 딸이 그런 꼴 당하게 할 순 없지. 그때 민지가 부스스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지만 어제보다는 한결 편안해 보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우리 딸. 잘 잤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제의 긴장감에서 벗어났는지 조금은 평온해 보였어요. 아침을 먹는 동안 민지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고 민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니? 제가 물었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부터 계속 전화가 와요. 문자도 수십 통 왔고요. 뭐라고 하던? 돌아오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돌아가기 두려운 그 마음이 느껴지더군요. 민지야, 너 정말 어떻게 하고 싶니? 남편한테 돌아가고 싶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솔직히, 오빠가 그립긴 해요. 하지만 시어머님과 다시 살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혀요. 어제 일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신문을 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네 남편에게 따로 살자고 해봐라. 신혼부부가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니? 민지는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빠는 효자라 어머님 곁을 떠나는 걸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딸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그럼 선택해야 하는 거지. 어머니랑 살 거냐, 아내랑 살 거냐? 민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남편이 문을 열러갔고 잠시 후 거실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사위였습니다. 사위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들어와 민지를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민지야, 괜찮아. 많이 아프지는 않아? 민지는 움츠러들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어요. 나 괜찮아요. 사위는 저와 남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일은 제가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사위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고 저와 남편 그리고 민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네가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딸이 시댁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있느냐? 남편의 직설적인 질문에 사위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저, 민지가 집안일을 많이 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민지는 너희 집에서 가정부처럼 살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했고 다치고 나서도 너희 어머니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 사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일에 치여서 집안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너도 함께 살면서 몰랐을 리가 없잖아? 민지가 얼마나 힘들게 집안일을 했는지, 사돈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사위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나 봐요. 장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어머니가 워낙 강한 분이라 제가 뭐라 하기 어려웠고 민지가 참아주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위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남편이 다시 물었습니다. 사위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저 따로 나가 살고 싶습니다. 민지와 함께요. 그 말에 민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신중했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어머님을 두고 나갈 수 있겠어? 사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젯밤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도 화가 많이 나셨지만 결국은 저희 부부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걸 인정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본 사돈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쉽게 물러설 분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민지와의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결국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민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어디서 살 계획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사위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제가 알아본 전세집이 있습니다. 회사와도 가깝고 환경도 좋아요. 민지가 괜찮다면 이번 주말부터 이사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민지는 남편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그렇게 쉽게 물러서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정말 사돈이 반대하지 않으신다고? 내가 볼 땐 그분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분이 아닌데. 사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완전히 승낙하신 건 아닙니다. 아직도 반대하시지만 제가 단호하게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결국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좀 더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사돈이 그렇게 쉽게 물러날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장모님, 어제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장모님께 그런 대우를 해드린 줄 몰랐어요. 제가 직접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사위,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둘게. 네, 말씀하세요. 만약 시댁과 따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딸은 그 집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 그 말에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도 놀란 표정이었고요. 어머니, 민지야, 내가 널 키우면서 제일 바랐던 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 그런데 그 집에서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 알았단다. 다시는 그런 곳에 널 보낼 수 없어.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저는 민지와 함께 살 겁니다. 어머니와 따로요. 그게 아니면 저도 민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위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럼 일단 지켜볼게. 민지야, 네 마음은 어때?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오빠를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는 절대 같이 살 수 없어요. 사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내가 꼭 우리 새 집에서 행복하게 해줄게. 그날 오후 사위는 돌아갔고 민지는 우리 집에 머물렀습니다. 주말까지 며칠 남았으니 그동안 민지의 깁스도 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후 민지와 함께 마당에 나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민지야, 정말 괜찮은 거니? 네. 어머니? 사실 오빠가 이렇게 결단을 내릴 줄 몰랐어요. 항상 어머님 말씀대로만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네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정신을 차린 모양이구나.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 정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혼하라 하니 저는 웃으며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내 진심이야. 네가 그런 환경에서 고생하는 걸 더는 볼 수 없었어. 엄마로서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단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 아직도 그 집에서 하녀처럼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지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도 설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누구일까 싶어 현관으로 가보니 놀랍게도 사돈이 서 계셨어요. 사돈? 사돈은 지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민지, 있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돈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지는 사돈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사돈은 민지를 보자 갑자기 눈물을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라 당황스러웠어요. 민지야, 어머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사돈은 소파에 앉으며 흐느꼈습니다. 민지와 저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얘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우리 아들이 오늘 정말 단호하게 말하더구나. 어머니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민지와 따로 살 겁니다라고. 사돈의 눈물 어린 고백에 민지도 마음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민지야, 나 같은 며느리 두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됐구나. 내 어머님이 그렇게 하셔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 같아. 사돈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놀랐습니다. 사돈이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사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했어요. 하지만 제 딸에게는 그런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런 생각으로 시집 왔는데 어느새 내가 그렇게 됐네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아들이 민지와 따로 살겠대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들이 그렇게 단호한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사돈은 민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민지야,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겠니? 물론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로서.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도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사돈은 민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봤어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있는 법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이 다시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끝났고 사돈은 돌아갔습니다. 민지는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어쨌든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았어요. 민지야, 괜찮니? 네. 어머니? 어머님이 이렇게 변하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진심 같았어요.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자.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마도 아들이 단호하게 나서니까 놀란 모양이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 딸 이제 따로 살게 되어서 다행이다. 그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번 일로 우리 딸이 얼마나 행복해질지 생각하니 기쁘네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용기 내서 잘했어? 우리 딸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 상황이 계속됐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민지의 깁스는 풀렸고 사위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의 새 출발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변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갈등이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는 법이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와 사위는 새 집으로 이사하여 둘만의 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그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져 저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주말 민지가 남편과 함께 집에 놀러 왔습니다. 밝은 표정의 민지를 보니 제 마음도 기뻤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약과예요. 민지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예전에는 요리에 자신이 없던 아이가 이제는 과자까지 만들어 오다니 새로운 환경이 딸에게 얼마나 좋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느껴졌어요. 우리 딸 솜씨가 늘었구나. 새 집에서
살림하는 건 어때?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어머니, 제 마음대로 집안일 계획도 세우고, 퇴근 후에 쉴 수도 있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억눌려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사위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가 너무 행복해해요. 제가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는지 후회가 되네요. 저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늦게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해. 마침 남편도 퇴근하고 들어왔고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즐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딸이 시댁에서 가정부처럼 취급받고 있다면 모든 것을 걸고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으셨을까요? 만약 사위가 시댁과 따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딸에게 이혼을 권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아직도 가끔은 그날의 결정이 맞았는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때의 결단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딸에게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하라고 한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혼을 권했어야 했을까요? 이런 고민이 있는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여러분의 의견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